1793년 6월 8일 영국 북동쪽 해안에 자리한 린디스판 수도원의 수사들은 그날 아침 바다 위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용의 머리를 한 배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수도원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건드리지 않는 일종의 불문율이 존재했던 공간이지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들에게 그곳은 달랐습니다. 방어력은 낮고 금은보화는 가득한 최고의 타겟이었던 거예요. 린디스판은 불탔습니다. 당시 수사들이 남긴 기록에는 하늘에서 불길이 내렸고 용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다는 공포에 찬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건이 향후 300년간 유럽 전체를 뒤흔들 대혼란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피해 기록 이면에는 우리가 1000년 동안 오해해온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 스칸디나비아 전역을 발굴했지만 뿔이 달린 전투용 투구는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19세기 작곡가 바그너의 오페라 무대 의상에서 나온 겁니다. 오페라 연출가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200년 동안 역사적 사실로 굳어버린 거예요. 무대 위에 허구가 교과서를 점령한 셈이지요. 실제 바이킹이 쓴 투구는 달랐습니다. 매끄러운 철제 반구형, 전투에서 머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실용적인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바이킹의 얼굴, 지금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이킹, 과연 진짜 존재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바다를 건넜을까요? 단순한 탐욕이었을까요? 잠깐, 지금 머릿속에 바이킹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10중 8구 뿔 달린 투구에 도끼를 든 덩치 큰 전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전부 가짜입니다. 8세기 말 스칸디나비아는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후가 갑자기 변했거든요. 사실 이들은 잔인한 약탈자이기 전에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당시 기후변화는 가혹했습니다. 10가구 중 7가구는 농사지을 땅을 아예 잃어버리고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절박함이 우리가 아는 바이킹 원정의 진짜 시동을 걸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위기를 더 키운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상속제입니다. 모든 토지와 재산은 오직 장남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차남, 삼남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물려받을 것도 경작할 땅도 없는 수많은 차남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천천히 굶어 죽거나 바다에서 기회를 찾거나. 이들에게 약탈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세우고 땅을 얻기 위한 처절한 창업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형이 독차지하고 동생은 단돈 1원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창업이 아니라 살기 위해 등 떠밀려 바다로 나간 강제 원정이었던 셈입니다. 시스템이 만든 절박함이 역사를 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땅에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채 쫓겨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이킹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알면 이 질문이 더 선명해집니다.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노르드어에서 이 단어는 탐험하러 가다 혹은 원정을 떠나다에 가까운 동사적 의미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철이 되면 바다로 나가 원정을 떠나는 행위 자체를 바이킹이라 불렀던 겁니다. 직업이 아니라 행동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이킹이다라는 말은 나는 덴마크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원정 중이다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차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킹 유적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도 도끼도 아닙니다. 바로 빛입니다. 영국 박물관의 바이킹 전시 기록에 따르면 발굴 현장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온 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꼼꼼하게 가꾸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바이킹은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보다 훨씬 위생적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요. 12세기 수도사 존 오브 월링퍼드의 기록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영국 여성들이 바이킹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너무 잘 씻고 머리카락을 정성껏 가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만인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꽤 크죠. 바이킹 사회의 진짜 놀라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시대 유럽 여성들은 남편의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이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재산권은 원천 차단됐습니다. 바이킹 여성은 달랐습니다. 아이슬란드 법전 그라가스는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남편이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요. 이혼 요구권. 9세기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킹 여성은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을 이혼 후에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독립권이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가문의 열쇠를 관리하며 살림 전체를 주관하는 것도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권력이었던 거죠. 유럽 여성들이 이런 권리를 공식적으로 얻기까지는 이후로도 수백 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바이킹은 그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던 겁니다. 무력으로 유럽을 흔들었던 그들에게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법이었습니다. 바이킹은 띵이라 불리는 민회를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자유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공개의회였거든요. 전쟁을 할지 말지, 추방자를 용서할지 말지, 왕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왕도 이 자리에서는 한 명의 발언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알팅은 930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이킹이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셈이지요.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무법으로 나라를 망친다. 약탈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렵지요. 단순한 약탈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공동체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법과 공동체를 품은 그들에게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생존 위기, 차남들의 분노, 법치 공동체. 이 모든 에너지를 실어 나를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롱쉽이었거든요. 롱쉽의 진짜 혁신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깊이였습니다. 로스킬레 바이킹 선박 박물관의 실측 데이터에 따르면 롱쉽의 흘수는 불과 1m 내외였습니다. 대양을 건너온 배가 어른 허리춤 깊이의 강에서도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마치 SUV가 오프로드를 달리다가 그대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와 강이 하나의 도로였던 거죠. 유럽의 모든 도시는 바다를 등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강은 안전한 내부였으니까요. 롱쉽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845년 봄, 파리 시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이킹 함대 120척이 센강을 타고 도시 한복판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바다에서나 볼 법한 용의 머리 뱃머리가 강 한가운데 떠 있었던 거예요.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문 대신 수로로 들어온 셈이니까요. 당시 프랑크 왕 샤를 2세는 은 2,570kg, 현재 가치로 200억 원이 넘는 이 돈은
당시 프랑크 왕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 전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바이킹의 전술적 핵심이었습니다. 기습, 속도, 그리고 퇴로 확보. 싸움보다 협박이 더 효율적이었던 거지요. 그 뒤로 유럽 전역의 강변 도시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번엔 어느 강줄기로 올 것인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바이킹의 방향은 서쪽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바이킹들은 발트해를 건너 동쪽으로 강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볼가 강과 드네프르 강이 그들의 새로운 고속도로였거든요. 그 끝에서 그들은 슬라브 민족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복 대신 정착을 선택했습니다. 9세기 중반 바이킹 수장 류리크가 지금의 러시아 북부 노브고로드에 거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루스 카간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키예프로 내려가 키예프 루스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통 뿌리가 되는 나라였지요. 북유럽의 전사들이 슬라브 문명의 초석을 놓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정도면 소설도 이렇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바이킹 유적지에서 쏟아진 유물 중 가장 많은 것,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요르빅 바이킹 센터 발굴 기록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발견된 이슬람 은화만 10만 개가 넘습니다. 당시 바이킹이 구축한 무역로가 바그다드 실크로드까지 뻗어 있었다는 증거죠. 당시 바그다드에서 주조된 동전들이었거든요. 스칸디나비아에서 바그다드까지 6,000km. 당시 기술로 왕복에만 꼬박 1년이 걸리는 거리를 오직 노와 돛의 의지에 돌파한 겁니다. 그들은 북유럽의 모피, 호박, 노예를 이슬람 상인들에게 팔고 비단과 향신료, 은화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칼만큼이나 저울을 능숙하게 다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킹은 이 광대한 무역망을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언어도, 법도, 화폐 단위도 전혀 다른 세계들을 연결한 실제 메커니즘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이킹의 명성은 지중해 끝까지 닿았습니다. 비잔티움 황제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권력 다툼, 암살, 배신, 궁정은 늘 위험했습니다. 황제가 선택한 답은 의외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 전사들이었거든요. 다랑기안 가드, 황제 직속 친위대로 고용된 바이킹 전사들이었습니다. 비잔티움 황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높은 급료와 함께 약탈 권한까지 보장받은 엘리트 용병이었습니다. 황금빛 콘스탄티노플 궁전을 지키는 북유럽 거구들, 당대 최고의 아이러니였지요. 이건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북단의 전사 집단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문명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린 순간이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기 무려 471년 전, 이미 바이킹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던 겁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 메도즈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실제 바이킹 정착지입니다. 11세기 바이킹이 직접 짓고 생활한 흔적이 땅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롱쉽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침반도 없던 시대에 대서양을 건넌 항법의 비밀이 따로 있었거든요. 나침반 없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태양석이라 불리는 투명한 결정체에 있었습니다. 방해석의 일종으로 빛을 통과시키면 두 갈래로 굴절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구름이 가득 낀 날에도 이 돌을 눈높이로 들고 하늘을 향하면 빛의 굴절 방향이 달라지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점이 태양의 위치였던 거예요. 영국 왕립학회 오픈 사이언스 저널은 실험을 통해 이 방법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태양 위치 추정 오차가 불과 수도 이내였거든요. 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읽어야 할 데이터였던 거지요.
태양석과 별자리, 그리고 파도와 바람의 패턴을 몸으로 익힌 항해 감각.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롱십은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퍼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보급입니다. 아무리 빠른 군대라도 배가 고프면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시 유럽의 봉건 군대는 보급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동 속도가 군대 전체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바이킹은 달랐습니다. 상륙하자마자 현지에서 말을 징발하고 식량은 약탈로 조달했습니다. 짐은 최소화하고 기동성은 최대화한 8세기판 경량화 전술이었던 거예요. 유럽의 봉건 군주들이 바이킹 습격 소식을 듣고 군대를 소집하면 이미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기처럼 들어와 연기처럼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 전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것만으로는 진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치고 빠지는 것만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금과 은을 싣고 돌아가도 스칸디나비아의 척박한 땅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겨울이 오면 다시 굶었고 봄이 오면 다시 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답은 뭐였을까요? 땅이었습니다. 약탈할 땅이 아니라 경작하고 다스릴 땅. 그들의 욕망은 금고를 채우는 것에서 영토를 세우는 것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865년 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해안에 바이킹 함대가 상륙했는데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들을 대이교도 군세라 기록했습니다. 약 10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조직화된 직업 군인 집단이었거든요. 이건 약탈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킹을 정복욕에 불탄 야만인으로 쉽게 묘사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반대 시각도 있거든요. 이들 중 상당수는 단지 살 곳을 찾던 난민에 가까웠다는 해석입니다. 정복자와 이주민, 어느 쪽이 더 실제에 가까운지는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영국은 당시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개의 소왕국이 서로 경쟁하며 난립하던 분열의 땅이었거든요. 대이교도 군세에게 이 분열은 선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선부리아, 이스트 앵글리아, 머시아. 왕국들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마치 서로 붙어 있지 않은 벽돌들을 하나씩 걷어내듯 연대도 지원도 없이 각계격파 당했던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웨섹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웨섹스에 22살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엘프레드. 훗날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될 인물입니다. 하지만 878년 당시 그는 왕좌는커녕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바이킹의 기습에 쫓겨 서머싯의 늪지대로 숨어들었거든요. 늪 속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병력을 재편하고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878년 에딩턴 전투에서 엘프레드는 대이교도 군세를 정면으로 격파하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엘프레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택이 더 대담했습니다. 그는 적을 섬멸하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영국 동북쪽 땅을 바이킹에게 내주고 그 경계선 안에서 바이킹의 법과 관습을 인정하는 구역, 데인로를 설정한 거예요. 대신 바이킹 수장 구스룸은 기독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칼을 내리고 십자가를 들어야 했던 거지요. 이 거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한 영토 할양이 아니었습니다. 엘프레드는 바이킹의 에너지를 꺾는 대신 방향을 돌린 겁니다. 적을 울타리 안에 가두되 그 울타리를 스스로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
데인로 지역에는 바이킹 문화와 앵글로색슨 문화가 뒤섞인 독특한 혼합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언어도 섞이고 법도 섞이고 피도 섞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프랑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결이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센강을 타고 올라오는 바이킹의 습격에 지친 프랑스 왕 샤를 3세는 결국 다른 계산을 꺼내들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쓰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었거든요. 911년 생클레르시레프트 조약이 체결됩니다. 샤를은 바이킹 수장 롤로에게 노르망디 땅을 공식적으로 내줬습니다. 조건은 하나, 다른 바이킹들이 프랑스 내륙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탈자를 고용해 약탈을 막은 셈이지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샤를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이 거래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적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그 적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선택이 항복인지 전략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롤로는 땅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노르마니네 땅, 노르망디가 됩니다. 노르망디에 뿌리를 내린 바이킹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자 그들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썼고 3세대가 되자 고대 노르드어를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언어를 바꿨고 복장을 바꿨고 신앙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킹 특유의 전투 본능과 항해 감각, 그리고 법치 공동체의 정신은 프랑스 봉건 질서와 결합하며 완전히 새로운 지배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야만의 힘과 문명의 틀이 합쳐진 중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노르만인입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인이 유럽 역사에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이 정착한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영국 요르빅, 오늘날의 요크시입니다. 바이킹 정착 이전엔 소규모 앵글로색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이 들어온 뒤 9세기 말에는 인구 1만 명을 넘는 북유럽 최대 교역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이킹은 약탈해온 금과 은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모피와 노예, 호박과 철제품을 사고 팔았고 멀리 바그다드에서 온 이슬람 은화까지 유통됐습니다. 고여있던 중세 유럽의 자본이 강제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수도관에 압력을 가해 물을 터뜨린 것처럼 바이킹의 등장은 봉건제 아래 굳어있던 유럽의 경제 혈관을 강제로 뚫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화폐 경제, 도시화, 국제무역,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속된 곳마다 바이킹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언어 속에 남았습니다. 영어 단어 로, 법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의 뿌리는 고대 노르드어 렉입니다. 놓인 것, 즉 고정된 약속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밝힌 어원입니다. 스카이, 에그, 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어권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달걀을 집어들고 창문을 열 때마다 바이킹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칼로 땅을 점령한 정복자는 결국 물러납니다. 하지만 언어로 사고방식을 바꾼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대 영어 단어 중 고대 노르드어에서 유래한 것이 수백 개에 달합니다. 바이킹은 유럽인들의 입속에 그리고 생각의 틀 속에 조용히 정착한 거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원본이 바이킹에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12세기 덴마크 역사가 삭소 그라마티쿠스는 게스타 다노룸에서 암레스라는 왕자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암레스, 그리고 함렛. 이름의 울림이 같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바이킹 전설을 가져와 인류 최고의 비극으로 빚어냈습니다. 복수, 명예, 그리고 운명 앞에 선 인간의 고뇌. 바이킹이 수천 년 동안 품어온 가치관이 런던의 무대 위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경제를 뒤흔들고 언어를 바꾸고 문학의 원형까지 남긴 이들. 이제 이들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바이킹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제 그 첫 번째 균열을 볼 차례입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는 오딘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으면 발할라로 간다는 믿음, 그게 바이킹 전사들을 두려움 없이 싸우게 만든 연료였거든요. 그런데 대인로에 정착하고 노르망디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연료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개종은 선택이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었습니다. 엘프레드와 협약을 맺은 바이킹 수장 구스룸은 세례를 받았고 노르망디의 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그 믿음은 진짜가 되었습니다. 발할라를 꿈꾸던 전사들이 교회에서 무릎을 꿇게 되자 바이킹 특유의 호전성은 점차 다른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1066년이 되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이킹의 화폐 유통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중세판 양적 완화의 역할을 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금과 은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멈춰있던 유럽의 상거래를 강제로 회전시킨 겁니다. 이곳 요르빅은 바이킹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이 약탈해온 보물을 자본으로 투입하며 100년 만에 인구 1만 명의 거대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요르빅 바이킹 센터의 발굴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에서는 가죽 세공, 직조, 금속 주조, 도자기 제작 등 20가지 이상의 전문 직종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은 도시를 불태운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화, 화폐경제, 국제무역,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속된 곳마다 바이킹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괴가 창조의 조건이 되었던 셈이지요. 모든 시대에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1066년, 하나의 왕좌를 놓고 3명의 왕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가 바이킹 3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명 중 1명은 마지막 바이킹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왕 하랄드 하르드라다. 그 이름 자체가 강경한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비잔티움 황제의 바랑기안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금 궁전을 지키던 전사가 이제 영국 왕좌를 노린 것입니다. 1066년 9월, 하랄드는 300척이 넘는 배를 이끌고 영국 북부에 상륙했습니다. 처음엔 승리했습니다. 풀포드 전투에서 영국군을 격파하고 요크의 항복을 받아냈거든요. 하지만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국 왕 해럴드 고드윈슨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바이킹들을 향해 영국군은 기습을 감행했고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헤임스크릭라 사가에 따르면 하랄드 하르드라다는 목에 화살을 맞아 전사했습니다. 300년 바이킹 시대의 불꽃이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오히려 영국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랄드가 북쪽에서 싸우는 동안 남쪽 해안에서는 또 다른 함대가 상륙하고 있었거든요. 바이킹은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3주 뒤 영국은 다시 정복당했습니다. 그 정복자의 이름은 노르망디의 윌리엄. 그가 이끈 군대는 바이킹이 아니었습니다. 노르만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바이킹 롤로의 직계 후손이었거든요. 바이킹의 시대가 끝났지만 바이킹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영국의 새 지배자가 된 겁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이어진 거예요.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 이후 윌리엄은 영국 전역의 토지를 노르만 귀족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앵글로색슨 지배층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새로운 봉건 질서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 왕조의 핏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노르망디의 바이킹 롤로에 닿습니다. 노르만 정복 이후 바이킹의 야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모양이 바뀐 거예요. 바이킹 전사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것은 용맹함과 명예였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은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 가치관이 기독교 질서와 결합하면서 중세 유럽의 기사도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는 발명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입된 거였지요. 유럽 귀족들의 마상창 시합, 결투로 명예를 지키는 전통, 전쟁터에서 비겁함을 최대 수치로 여기는 문화, 이 모든 것의 원형이 바이킹 전사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육체적으로 패배했지만 그들이 품었던 전사의 가치관은 유럽 지배층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패자의 정신이 승자의 문화를 설계한 거예요. 바이킹의 흔적은 문화에만 남은 게 아닙니다. 현대 유전자 분석 결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심지어 러시아 일부 지역 인구에서 북유럽 바이킹 계통의 유전적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정복했고, 정착했고, 현지인들과 섞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영국 사람 10명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바이킹의 후손인 거예요. 특히 영국 북동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해안 지역에서 바이킹 유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지역들은 공교롭게도 바이킹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정착했던 곳과 정확히 겹칩니다. 약탈자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유럽의 인구 구성 자체를 바꿔놓은 거죠.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모델이 있습니다. 높은 복지, 낮은 부패, 강한 공동체 의식. 어디서 온 걸까요? 바이킹의 띵 의회를 떠올려 보세요. 자유민이라면 누구나 발언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왕도 그 결정에 따라야 했던 공동체. 그 정신이 천년을 흘러 현대 북유럽 민주주의의 토양이 된 거거든요. 실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은 이념보다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적과도 협상하고 종교도 바꾸고 언어도 배웠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고 방법은 두 번째였거든요. 이 철저한 실용주의가 현대 북유럽 국가들의 유연한 사회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 돕지 않으면 겨울을 넘길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생존의 지혜가 복지국가의 설계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793년 바다에서 나타난 그들은 야만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300년 동안 그들은 유럽을 두들겼습니다. 수도원을 불태우고 도시를 약탈하고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낡고 고여있던 중세의 질서가 깨졌는 거지요. 그리고 깨진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찼습니다. 도시, 무역망, 의회, 기사도, 언어, 유전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유럽 문명의 여러 층 위에 바이킹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파괴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냉철한 문명의 촉매제였던 거예요. 막다른 곳에서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생존의 위기가 혁신을 낳고, 혁신이 충돌을 낳고, 충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킹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위기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바이킹은 정말 유럽을 파괴하러 온 것이었을까요? 결국 바이킹의 진정한 유산은 롱십이 아니라
그 좁은 배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노를 저어야 했던 신뢰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꼽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복지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부패인식 지수 세계 최상위권, 사회 신뢰도 역시 매년 세계 최정상을 휩쓰는 이 나라들. 이 숫자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이킹의 띵 의회에서 자유민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었고, 왕조차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자 한 명이 독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유럽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즉 아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은 1000년 전 그 의회 마당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었던 거죠. 위기가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바이킹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문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이킹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힘이 때로는 가장 창조적인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유럽의 도시 구조부터 민주주의의 원형까지 그 기저에는 바이킹이 남긴 거대한 설계도가 깔려 있습니다.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현대 문명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생존의 위기가 혁신을 낳고, 혁신이 충돌을 낳고, 충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킹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위기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생존의 위기 앞에서 바다로 뛰어든 그들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낡은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바다로 나갈 것인가? 바이킹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도 위대한 해답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이킹의 역사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가 하나 있거든요. 바이킹이 남긴 유산을 성공 신화로만 읽으면 정작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의 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혁신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신뢰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혁신만 빌려오고 공동체를 버린 집단은 바이킹처럼 확장하지 못하고 그냥 약탈자로 끝났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지요. 야만인의 뿔투구 뒤에 숨겨진 진실, 이제 보이시나요? 그들은 현대 유럽을 만든 가장 냉철한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연료 삼아 미지의 바다로 뛰어들었고 충돌을 통해 낡은 세계를 갱신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패배한 적도 흡수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악보에 한번 새겨진 음표처럼 연주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 선율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바이킹이 새긴 법, 언어, 공동체의 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연주되고 있는 겁니다. 판단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명이 위기에서 살아남는지 보려면 그 문명이 무엇을 혁신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신뢰를 쌓았는지를 보세요. 바이킹은 롱쉽이라는 기술로 바다를 열었지만 띵 의회라는 신뢰로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기술 없이는 도달할 수 없었고 신뢰 없이는 머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균형이 1000년 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